지금부터는 법적인 이야기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검사 출신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한 분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김용남 검사님. 박수로 가자. 소개를 반갑습니다. 뭔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뼛속까지. 뼛속까지 그냥 그래. 세포 깊숙이 검찰주의자 김용남 의원님 함께 했고요. 예. 검찰 개혁에는 근데 진짜 진심이 가득한 한 분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얼음공주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찰 개혁의 진심인 박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검사 출신은 결국은 또 검사 편 들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네. 네.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 있나요? 동의합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서 제가 매불쇼 나와가지고 검사 출신은 검찰 개혁에 어떤 빠져라. 중요한 직책도 맡아서는 안 된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제가. 그게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검사였으니까 검찰 편이다 뭐 이렇게 인지상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요? 집요하게 집착을 해요.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그게 시장이거든 시장. 검찰이 건재하고 권한이 많아야지만 검찰 출신들도 내 가치도 올라가고 바깥에 나가서 무슨 사회사 가든 아. 뭐 변호사를 하든 뭘 하든 껐덕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힘이 빠져버리면 자기들도 그냥 다 같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또 말씀만 맞는 말씀이신데 그럴 수 있겠네. 꼭 그런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 사고가 편협이 되고 그럴 수 있고. 검사들은 고쳐야지. 이상하게 본인들만 정의롭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검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검찰 중심으로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개혁이라는 거는 이거 그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그 경직된 그 사고 자체를 깨트리는 게 개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직된 사고를 가진 검사 출신들은 개혁에 어떤 의견을 내도 맞아. 그건 맞지가 않는 그러니까 거죠. 뭐 악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좀 관련되는 예. 그러니까 이거 봐, 안 빠져 검찰물이. 아니 계속 얘기해봐.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 다 듣고 내가 얘기할게. 가만 계속 계신데 왜 해봐. 그래? 갈 때까지 가봐. 초처럼 안 빠져. 진짜 표백제를 써봐도 안 빠져. 안 빠지더라 이거야.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뼛속까지. 예, 네. 그 얘기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예. 먼저 한떡수 이야기를 좀 이거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영장 실질 심사는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있었고, 근데 이게 그 기각 결정이 되게 일찍 났어요. 10시 전인가 예, 봐요. 9시 57분에 예. 정재욱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 관심도가 높은 거는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에 12시 이것도 일찍 나왔어. 예. 기각이 됐는데 특검의 판단과 우리 정재욱 부장판사님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예. 좀 쪼개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전혀 달랐거든요. 예. 특검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잖아. 맞아요. 사후적으로. 예. 그리고 그거를 또 없애버렸잖아. 이거 봐라.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특검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나 헌재에 나와갖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위증 많이 했잖아. 예,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 한떡수 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주 높은 놈이다. 빨리 잡아 넣어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장 판사님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일단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라든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한떡수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뭐 이 거짓말하고 하는 거는 이것도 방어권 행사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굉장히 관대하시네 이분은. 네네. 그렇게 봤고 그리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아주 무겁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는 총리 아니냐? 위헌 위법한 계엄 예. 가장 열심히 막았어야 되는 사람이다. 아, 그럼요. 근데 그거 막지 않았다. 심지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가지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까지 한 사람이다. 네.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판사님은 요게 이제 법적으로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굉장히 또 관대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주의자가 좀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그 법원의 결정인데 뭐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그러니까 영장 재판은 사실은 지금도 일종의 원님 재판 비슷한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요런 이유로 기각할 수도 있고 저런 이유로 발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기각한 거는 특히 이제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란 방조인지 아니면 내란의 공범 내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혐의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헌재와 국회에서의 위증, 그렇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나중에 만든 폐기. 거, 예. 그리고 폐기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나 네. 이런 거는 거의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혐의 대부분 내지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고 뭐 이래서 발부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기각 사유를 찾다 보니까 내란 방조가 맞아? 뭐 되는 거야? 이렇게 꺄우뚱 하는 사유를 이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뭐 이유는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판사는 내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조금 일반 사람보다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재욱. 나는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워낙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 뭐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이 약간 표현은 그렇지만 사건이 좀 식었어. 왜냐면 12월 3일 날 내란이 벌어지고 지금 8달 이제 좀 있으면 9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12월 말이나 뭐 1, 2월 달에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내란의 충격이 와갖고 바로 국민들이 이제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수사가 들어가서 파악하면 뭐 다 잡아들이는 쪽으로 갔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수사기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제대로 수사를 할 만한. 그 사건이 이미 9달 가까이 지났으니까 네. 약간 식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큰 이유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내란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건지 네.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이런 이제 시각이 보는 좀 거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아닌가 싶어요. 아니 우리 김용남 변호사님은 저거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발부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봤죠. 조금 높다고? 아니 높다고 봤지. 네. 왜냐하면 다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지. 일단 사안이 네, 중대하고 그리고 그렇죠. 증거 인멸에 염려한 측면에서 이미 여러 번 거짓말하고 뭐 그렇지. 말을 계속 바꿨잖아요. 이게 하다가 핵심 아닌가요? 자기도 모르게 바지 뒷주머니에 꽂혀 있다 네. 있었다고 했다가 CCTV 나오니까 받긴 번복하고. 받은 것 같은데 뭐 내용은 기억 안 난다고 하고 네. 그럼 뭡니까? 그래서 저 정도 아니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발부돼야 돼요. 저 정도면 근데 돼야 돼. 최욱 씨 발부하는 게 맞지 말씀처럼 않나 싶었죠. 우리 김용남 의원이 이제 사실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헌법 의식이 없다. 이게 이제 법원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헌법을 기준으로 그 헌법의 체계 안에서 법률이 작동하고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헌법 준수 의무를 지키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능한다는 인식이 없어. 그렇죠. 지가 스스로 봉사자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맞아. 우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그리고 본질이라 봐. 교육 양성 과정에서도 그걸 강조해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법연수원 같은 데서 헌법 강좌 같은 게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배우고 말고.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네네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판사들이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갔다 오면 좀 바뀌어요 다. 아. 헌법 인식이 생겨서 아, 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영남 의원이 사건이 식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여론을 의식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조중동이 나발을 불었다고 해봐봐. 아. 한덕수 이럴 줄 몰랐다. 어. 노회한 관료의 최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때마다 국민 속여 막 이런 거 기사 썼다고 해봐요. 아 이렇게 못하는구나. 발부하지. 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사건은 도저히 기각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기각될 수 없는 사건이 기각됐고요. 이렇게 되면 법원의 존재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그다음 2인자였잖아요. 그럼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고 그리고 그 밑에 한덕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된 거 아닙니까? 네. 군이나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한덕수는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 영장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초기에 영장을 그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을 기각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이 사법부가 정말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한덕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장 재청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좀 한 가지 내란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네. 이거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구성을 했어요. 맞아요. 그 이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구성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게 약간 부작위범 비슷하게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다. 그러면 부작위범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 지위가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보증인 의무가 있느냐 뭐 이런 약간 그래서 여기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네. 뭐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기각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만이 아니라 저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더 붙여가지고 한덕수는 당연히 재청구해서 발부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 한덕수가 계엄의 밤에 추경호랑도 통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검은 유인촌이랑도 통화하고. 아마 추측컨대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로 일단 죄명을 설정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추가 수사를 구속 수사를 통해서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법원이 이용하는 빌미가 됐다는 게 박은정 의원님 말씀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말씀 이제 보세요. 같아요.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그냥 떠올려서 그러니까 뭐가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가방 못지가 있었다고 해봐. 그러니까 뒤에서 의자 빼주고 복사해오라 그러면 복사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는 혹시 가능할 수 있는 얘기야. 이 사람이 시켜서 한 거지 그러면 그 그렇죠.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네.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할 때 가능한 논리를 지금 구사했어요. 네네네. 근데 박 의원 말씀한 것처럼 이 국무총리야. 그렇지. 다른 게 아니고. 그럼. 근데 국무총리라는 자가 그 자리에서 헌법 수호 의무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어? 지 말에 의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는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종이가 와서 뒤에 꽂혀 있더라. 이 정도 얘기 한 거는 그거 네. 자체로 이거 구속사유예요. 이런 거를 국무총리라고 놔두면 나라를 어떻게 맡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는 아니 입장이에요. 그러려면 입증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입증의 문제. 제가 봐도 영장 청구하는 특검의 설명이 약간 깨우뚱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작위범으로 구성한다는 건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 네네네. 그러니까 부작위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이게 방조다 이런 논리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지시문이 8페이지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전은 국무총리밖에 없는데 네. 적어도 1페이지부터 7페이지 아니면 표지가 뭐 1페이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전에 몇 페이지는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이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유인촌 장관하고도 통화했고 분명히 그 자리에 참석을 했거나 아니면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한 장관들하고 통화한 부분도 있거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뭔가 한 부분 그러니까 이걸 자귀 법률적으로 이제 부작위의 반대말을 자귀 실제 행동에 옮긴 거 부분을
찾아내서 내란의 공범 내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지 이거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내란 방조다 이 논리로 청구하면 또 기각될 거예요. 아니 기각될 저는 그래도 거라.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작용이 당연히 됩니다. 그 방조 혐의도 저는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내란 예. 특검하고 피의자 측하고 그러면서 그냥 정재욱 판사가 그냥 그런 식으로 법적 평가 뭐 이런 운운하면서 기각했는데 뭐 내란 그 방조든 중형임무 종사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이 사후 개헌문 자기 맘대로 막 작성했다 폐기했다가 네. 뭐 위증도 했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범죄 사실이고 매우 중대합니다. 그